지구 평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에 떠있는 해빙이 2030년경에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1.5도씨 2029년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레시안 창간 2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아주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경기도가 지금 재생에너지와 아리백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국제 탄소 중립 정책과 기업의 대응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이를 보면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1.1도씨 정도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학자들은 이 아주 최신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2030년에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스텍 팀은 지금 북극에 떠있는 해빙이 2030년경에 완전히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 2020년부터 최근 3년 사이에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임페리얼 칼러지 팀은 이 탄소 예산을 추정해서 최근 배출하기 시작한 온실가스량을 더했을 때 1.5도씨, 과학자들이 넘지 말라고 했던 1.5도씨를 2029년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후위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요. 탄소 중립은 이 지구상의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출량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배출 제로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인류가 1차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1차 에너지량이 전 세계 에너지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은 이 77%의 에너지를 2050년 이전에 제로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살표가 2050년을 기점으로 저런 궤적을 그려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교통 분야에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 보급된 차량 대수가 19만 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550만 대입니다. 교통 분야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했을 때 2,550만 대를 그대로 두고 전기차로 바꾼다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까? 탄소 중립은 정말 복잡하고도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신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탄소 중립을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기업인데요. 매출액 기준 2,0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최근에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2022년 기준으로 G20 국가들의 탄소 중립 경로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량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각각의 국가들이 배출 정점을 2050년이나 60년으로 찍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동시에 기업들이 감축 목표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각각의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까지 배출 목표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탄소 중립의 목표 연도가 얼마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고 체계는 갖추고 있는지, 스콥 3를 포함하고 있는지, 기업의 내부 탄소 가격제는 채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10월 달에 프랑스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을 전기차의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은 보조금을 주고 너무 과도하게 배출하면은 보조금을 탈락하는 이런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거죠. 예를 들면은 배출 전 과정을 보고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기준으로 보조금 주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은 프랑스의 한 사례일 뿐 이제는 최종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제재하는
이런 세상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보조금 제도가 도대체 계산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 행정명령 방법론을 찾아봤는데요. 계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탄소 발자국 철강,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철강의 탄소 발자국, 알루미늄의 탄소 발자국,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를 제외한 재료들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조립에서부터 프랑스로 이동하면서 배출된 운송에서의 탄소 발자국, 이 6가지를 다 더해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8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은 이제 보조금에서 탈락시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각각의 국가들의 탄소 배출 계수가 다를 겁니다. 이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철강 분야에 딱 봤을 때 독일, 프랑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탄소 발자국이 차이가 나는 거 보시죠. 그러다 보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중국의 철강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쓰고 있는 이유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공과 조립에 사용된 에너지의 탄소 발자국을 보게 되면은 독일이 0.83, 프랑스가 0.58, 한국이 1.4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통 이렇게 체중제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게 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력과 에너지의 탄소 발자국. 이 얘기는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모든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장 내가 자동차 기업이면은 철강 회사한테 철강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줄줄이 엮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는 지금 아리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틸 제로가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틸 제로는 자동차 조선사 풍력 구조물의 탈탄소 철강을 요구하는 겁니다. 철강을 많이 쓰는 자동차 기업이, 그리고 조선사가, 그리고 해상 풍력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철강 회사한테 탈탄소 철강을 공급해줘. 그래야지 우리의 최종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수 있어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스틸 제로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느냐? 볼보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오스테드라든지 지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도, 그리고 미국의 청정 경쟁법에도 철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강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로 바뀌어야 되지만 전기로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기로로 전환하더라도 또 뭐가 있죠?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춰져야지 철강의 탄소 발자국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전력의 유연성을, 변동성을 보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EU의 규제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IRA를 통해서 배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유치를 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연내 북미 투자 계획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료를 보시면요, K배터리가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그 중에서 스페인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렴한 전력 원가인데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발달한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전기요금이 가장 싼 국가로 알려졌다. 자,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는 그리드 페리티를 넘어서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 분야도 전기차를 생산해서 프랑스까지 오기까지의 해운 분야에서 배출된 양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또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배출권 거래제에 해외 운송까지도 포함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해운 분야에도 탄소 부담금 제도를 결합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녹색 해운 항로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연결된 부분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과 미국 시애틀의 타코마 항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항만과 항만 사이를 운항하는 배들은 친환경 연료, 탈탄소 연료를 우선으로 쓰고 항만도 전력화하게 됩니다. 항만의 전력화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활동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탄소 중립과 연결되어서 전력 분야에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공급망과 공급망, 굳이 아리백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는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시스템의 완전한 개편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전 세계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탄소 중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탄소 집약도는 모든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에너지 신산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이 용량으로 치면은 440기가 정도가 되는데, 리파워 EU를 발표하면서 목표치를 1100기가와트로 높였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100기가와트씩이 매년 태양광 풍력이 유럽에서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주요국의 태양광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홀로 155기가와트를 올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기가를 원전 하나로 치게 되면은 원전 155개 분량을 홀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3기가와트 설치했던 2022년에서 2023년도에는 2.5기가와트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국이 청정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제조업 설비에 그리고 제조업 생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풍력이든 히트펌프든.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떠받치기 위한 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어떻게 빠르게 전기화하는가,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가, 재생에너지가 메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이라든지 또는 관련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R 시장, ESS, 스마트 그리드, 섹터 커플링,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전 세계의 산업과 시장과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사례를 뒷받침하듯이 EU의 탄소 중립 정책도 이 그린 딜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Fit for 55, 리파워 EU, 거기에 미국이 IRA를 통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 산업법을 만들고 전력시장 설계 계획을 만들고 유럽 수소은행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와 산업에 있어서 탄소 중립 사회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뒷받침한 내용으로 매우 꼼꼼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토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쌍탄소 정책이라고 해서 2030년 피크, 206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자 블룸버그지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에너지 피크 그리고 탄소 배출량 피크가 내년부터는 구조적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30년 피크가 아니라 2025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한국도 그린 뉴딜 정책 1.0 버전, 2.0 버전까지 갔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린 뉴딜 정책이 거의 실종이 되고 기후테크 산업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아리백을 달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큰 틀에서 탄소 중립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바꾸고 에너지 시스템을 큰 틀에서 바꾸는 그런 국가적인 기획과 신호가 있어야지 이 파고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면 이게 단기적인 경향성이냐 아니면 앞으로 쭉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유럽연합은 이미 1980년도에 피크를 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배출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연습들이 된 상태고, 중국은 워낙에 이 배출량이 많긴 하지만 2025년도에 피크를 치고 탄소 중립과 관련한 기술과 제조업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국가가 한국의 수출 물량의 46%를 차지합니다. 결국 이들과 상대하고 이들과 함께 이 무역과 통상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룰을 따라야겠죠. 자,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피크를 쳤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30년, 50년까지의 경로를 가야 합니다. 이 속에서 애플의 탄소 중립과 공급망에 대한 이 요구, 그리고 경기도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리백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시대가 됐을 때는 그 여파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 여러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 G20 국가의 아리백을 봤을 때 우리 뒤에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급한 상황에 비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못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왜 그러냐? 이미 다른 나라들은 속도를 더 내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향을 보시면은 한국과 독일과 영국과 일본의 전력 소비량과 전력 원추이를 보면은 독일과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전에는 이 전력 믹스라는 게 거의 각각의 국가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원전, 석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각자 높았죠. 그런데 2000년 이후에 2022년을 보게 되면은 독일은 원전을 뺐고요.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석탄, 가스, 원전 이 색깔 세 개를 보시면은 독일은 원전을 뺐고요. 영국은 석탄을 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원전, 석탄, 가스 비중이 한국은 여전히 90%, 두 개 국가는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디 하나를 뺀 거죠. 원전을 빼든 석탄을 뺐죠. 근데 이게 빠지게 된 것이 바람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곳이 비중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46%였고 올해는 52%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남은 7, 8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독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 같은 경우에는 70%, 일본은 3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22%입니다. 이 22%는 이미 다른 나라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적인 환경과 기후 압박, 그리고 세계의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으로 집중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를 저는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시급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우리가 아리백에 대한 논의에서 훨씬 더 확장해 나가서 2050년도에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어떨 것인지, 2050년도에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어떨 것인지, 그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력 시장 제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방식, 그것이 디지털화와 결합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큰 틀에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한국 사회의 모습, 한국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 한국 사회의 전력 시스템, 이 틀 속에서 논의를 해야지 언제까지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렇게 에너지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한가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수입 금액에서 에너지와 식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과 2023년을 보면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졌죠. 수입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 한전의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1.64배에 달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었습니다. 지금도 국제적으로 석유 가격, 가스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고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시기에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뭐가 높아졌죠? 에너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면서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게다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경험했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 아리백 얘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그 재생가능 에너지와 갖고 있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은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올해 내년이면 회복이 될 거냐 아니면 지속될 것이냐, 저는 장기적인 현재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라든지 또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식량에 대한 수입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출한다면 어떤 것들은 수출하고 어떤 것은 수출이 아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전략은 계속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큰 질문들 속에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EU, 미국, 중국은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 중립과 연결시켜서 산업정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제 WTO 시대는 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탄소 매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해서 탄소 가격에 비용을 부과하는 체제가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과 성장 영역인데 우린 여기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시기이고 이 질문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진지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대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